프랑스 파리에서 청소 노동자들의 파업이 있었다고 합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파리 시내는 쓰레기장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파리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삼삼오오 모여서 집 주변 거리를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인들은 스스로 역시 한국 사람들은 착하다라며 서로를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현지 프랑스인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한인들을 손가락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영문을 몰랐던 한인들은 그 이유를 물었고 프랑스인들은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Si vous nettoyez les rues pour votre commodité, l'efficacité de la grève des nettoyeurs est réduite. 당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길거리를 청소하면 청소 노동자들의 파업의 효과가 줄어듭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 많은 집회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파업을 포함한 여러 집회는 시민들의 편의를 담보로 합니다. 이해 당사자가 아닌 시민들은 파업이 불편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경제적인 손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의 주장을 외면할 때 언젠가 우리가 이해 당사자일 때 그들이 우리의 한 맺힌 주장을 외면할지도 모릅니다. 연대의 소중함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추운 겨울날 안원구TV 수요일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열린민주당 창준희 대표 김상균이고요. 저 구석에는 아직까지 시대를 만나지 못한 천재 작곡가 제이릭 음향감독님이 계시고요. 제 옆에는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 나와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제이릭. 네, 제이릭 우리 음향감독이 정말 성실하고 아직 시대를 덜 만난 것 같아요. 저 지난주에 우리가 음악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시작할 때 보니까 그 조회수가 1000이 나왔다고 좋아가지고 입이 귀에 가서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상당히 그 오프닝을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여의도에 조금 있다 보니까 매일 어디에선진 모르게 뭐 집회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제 6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전국 각지에서 올라와서 집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근데 그 여의도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맨날 소음인 거예요. 그렇지. 교통도 불편해지고 소음도 많고 하는데 저분들은 정말 날 잡고 정말 뭐 피 맺힌 절규를 하려고 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저도 여의도 있을 때, 네, 지금도 여의도 있지만, 네, 많은 그 소음들 속에서 살았습니다. 네네. 근데 다 그래도 그 절규가 다 의미 없는 게 아니고, 그렇죠. 다 뜻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오늘은 이제 뭐 그 교통공사도 파업을 하고 화물연대도 파업을 하고 그러는데 교통공사 파업에 관련돼서 오늘 아침 이제 언론들을 보니까 제일 먼저 시민 인터뷰를 하면서 얼마나 불편한지에 대한 인터뷰들을 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우리 파업이나 노동자들의 쟁의를 대하는 모습이 뭐 선진국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도 선진국이니까 프랑스 파리에서 청소 노동자들의 파업을 다루었던 그 시민들의 태도랑 너무 비교가 돼서 그래서 한번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갖고 제가 인트로를 좀 준비했거든요. 예, 상당히 그 깊이 있는 준비 칭찬합니다. 네네. 아유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지금 그 화물연대 파업을 네네. 지금 좀 이야기 안 할 수 없는데 화물연대가 그 이름이 왜 화물연대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보통은 노동자 조합 이렇게 네. 하는데 네. 연대라는 이름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화물 그 운송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 노동자라고 보기에는 네. 지입 차량을 가지고 거기 가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개인 사업자가 되는 거죠? 개인 사업 자영업자의 네. 분류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특수 고용직 노동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네. 이 비슷한 사람들이 누가 있나 하면은 학습지 선생님들, 학습지 선생님도 있고 예를 들면 그 보험 하시는 분들 네네. 있고 야쿠르트 아줌마, 야쿠르트 아주머니 또는 그 골프장에 캐디 하시는 분들 네. 이런 분들이 다 이제 특수 고용직 노동자 네. 그에 해당이 되는데 이분들은 노동자성은 있으나 자기 개인 사업자를 내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들 같으면 노동조합으로 엮으면 되는데 조합이 아닌 그 자영업자이면서 노동자인 그런 특수한 상황에 있는 분들을 모아서 연대한다 해서 화물연대가 된 거예요. 네. 그러면 그래서 연대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같은 그 업자들이 개인 사업자들이 같이 뭉쳐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연대한다 하면 서로 같이 같은 일을 같은 목적으로 같이 움직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물연대라고 했고요. 이 화물연대가
처음에 여러분도 아마 좀 기억이 좀 생소하실 텐데 네. 2002년인가 3년인가 네. 3년쯤 될 겁니다. 아마 노무현 정부가 네네. 들어서니까 2003년인가 들어서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화물연대 그 파업 사태가 일어났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는 상당히 심각하게 이 사실 요즘도 그렇지만은 화물이라는 게 그 물류를 담당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물류가 안 되면은 가장 그 직접적으로 생산 공장이나 이런 데서 원재료를 실어 날라야 되고 또 만들어진 제품을 또 수출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또 실어 날라야 되니까 그렇죠. 이게 화물연대라는 게 당장 수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네. 아주 심각한 문제가 네. 될 수도 있고 실질 생산직에 종사하는 데는 스톱을 해야 돼요. 지금 이번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예를 들자면은 그 주로 시멘트. 네. 그 레미콘 네. 다 서버리면 건설 공정이 하나도 진행이 안 돼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네. 그럼 건설 공정이 진행 안 되면은 건설을 하는 그 회사 건설 회사는 이런 데는서는 지금 공기가 돈이거든요. 그게. 네. 심각하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곧 겨울이 지금 닥치는데. 네. 그래서 일단 엄청나게 힘을 들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아마 정부에서 지금 저렇게 이렇게 대응하면 안 되는 걸로 분명히 보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뭐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그 네. 강경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사실 그 노동자들의 그 참 애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지금 있잖아요. 네. 근데 노무현 정부 때 예를 들어 보면 그 당시에 정말 그 전 부처에서 모두가 다 나서 가지고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물론 지시가 있었지만 네. 계속 노동자들을 만나고 설득하고 심지어는 그때 민정수석했던 그 당시 문재인 수석이 네. 직접 거기 가서 막 쪼그리고 앉아서 같이 대화도 하고 뭐 이랬던 사진들이 유명하죠. 맞아요. 갈등 조정을 네. 한다고 해가지고 사실 민정수석실에서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적극적인 그 서로 이 협상을 유도를 하려고 했느냐 하면 모든 부처가 다 났어요. 네. 참고로 이제 저 안홍구 청장이 어떻게 저렇게 노무현 정부의 뒷이야기나 그 당시 상황을 잘 알고 있느냐라고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시 참여정부에서 청와대에 근무하셨었죠. 그렇죠. 김대중 정부에서는 네. 민정에 있었고 참여정부에서는 그 정책실에서 네.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내가 좀 너무나 잘 그렇죠.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이런 갈등은 항상 생기는데 이거를 갈등을 이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이걸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거든요. 네. 과연 그런 노동자들을 지금 이 윤 정부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난번에 한번 화물 그 연대 파업이 한번 있었잖아요. 네. 아마 정권 들어서자마자 네. 그때 이제 안심운임제라는 거를 연장을 하겠다. 안전운임제요. 안전운임, 네. 그 안심운전, 안전운전 이렇게 예, 같이 예. 쓰이죠. 근데 그 부분들을 해주겠다 하면서 일몰제가 이제 원래 말인가 그 네, 맞습니다. 말인데 네. 그때 연장을 해서 아마 일몰제를 없이 네네. 일몰제를 없애고 그래서 계속 정착시키겠다. 이제 연장되는 걸로 했었죠. 하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랬는데 이거를 지금 그 동안에 한 6개월 동안 아무 짓도 안 하고 네. 그냥 오니까 이제 화물 노동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이 그 안심운임제로 안전운임제로 가게 되면은 네. 수익이 조금 나아져요. 네. 그러니까 뭐 좋아지는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 네. 선에서 그냥 그러니까 최저임금 뭐 그 언저리에서 지금 네네. 됐던 거죠. 그리고 이분들은 자기 돈을 내 가지고 차를 사 가지고 넣어 가지고 네. 벌어가는 건데 그렇게 되면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뭐 하나마나한 그렇죠. 차량 감가상각까지 계산을 해보면 계산해야 되고 또 마이너스가 새로운 될 차를 수도 살려고 있죠. 하면 또 네. 적립을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런 거 하면 겨우 살아가기도 빠듯한데 그리고 거기다 정유값이 네. 기름값이 많이 경유- 올라갔으니까. 또. 경유값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네. 그때 비하면. 그래서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사느냐 죽느냐의 생존의 문제인데 네. 이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일해. 뭐 건설업체가 힘든 거 사실이에요. 네. 건설업체가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건설업체가
좀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대기업이 주로 되겠지만 힘들어지겠지만 이분들한테는 그게 자기들이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자기들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이걸 계속 일몰제를 없애고 계속 안전운임제로 계속 좀 해달라라는 네. 요청을 했는데 그걸 도외시하고 무조건 업무 개시 명령으로 지금 네. 대응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정부가 과연 우리 국민들을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은 재벌 대기업 또는 뭐 이런 가진 자들 입장에서만 이걸 상관이 사고에 보는 관점의 차이거든요. 이게.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저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생각을 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특수고용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자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일단 법적 신분은 자영업자라고 그렇죠. 봐야 돼요. 그리고 정부가 이들이 노동자성을 인정해달라고 했을 때는 자영업자다라고 개인사업자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노동조합도 못 만들겠죠. 근데 개인사업자가 본인이 업무를 안 하는 거를 국가가 강제로 명령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그게 이제 헌법 위반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자영업자는 자기가 봐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일을 안 할 자유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강제로 일을 해라라는 네. 거잖아요. 네. 너는 먹고 살기 힘들든 말든 네. 정부의 다른 어떤 국가라고 국가 하는 무슨 뭐 큰 아젠다를 던지면서 그거에 가게를 너가 열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죽든지 말든 너는 국가를 위해서 봉사해 이런 그 사람 공무원도 아니고 자영업자는 자기 먹고 사는 거에 좀 집중하는 거지. 네. 그게 지금 그 보는 시각의 차이가 지금 너무 크다는 괴리가 있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항상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약자에게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계속해서 그리고 강자들이 법을 어기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뭐 국가 경제를 생각해서 뭐 봐줘야 된다. 예를 들면 삼성의 이재용이 잘못한다라고 하면 국가 경제를 위해서 삼성이 필요하니까 뭐 사면도 해주고 다 용서해주고. 그러니까 정말 죽기 살기로 생산직 노동자나 아니면 화물연대 같은 분들이 파업을 하면 이건 엄중한 법 집행을 해야 된다. 관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적어도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끝까지 그걸 안 놓고 계속 그 협상의 자리에 나오도록 유도를 했고 끝까지 그렇게 해 왔거든요. 네네. 근데 이 정부는 그런 노력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전번에 한번 만났다가 일몰제 없앨게라고 약속을 해놓고 약속 파기하고 지금까지 아무 짓도 안 하니까 이분들이 화물연대 그때 했던 약속 지켜라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불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를 믿고 앞으로 이거 협상을 할 것인가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국가라는 거를 지금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 당시 문재인 그 민정수석이 네. 사실 민정수석이 국회도 잘 안 나가잖아요. 네네. 그런데도 그 화물 노동자 단체를 직접 만나러 나가가지고 그때 갈등 조정을 한다고 나섰잖아요. 네. 원래는 그렇게까지 하면 바로 대통령한테 바로 화가 미치거든요. 네. 만약에 그 협상이 잘못되면은 대통령한테 바로 연결돼 버리잖아요. 네. 민정수석이 나섰다는 네. 얘기는. 그래서 그렇게 안 해야 된다고 저는 그때 판단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가가지고 막 그런 일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거는 뭐냐면 그 대통령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이 화물 연대 그 화물 그 운송업자들이 뭐를 원하는지 그거를 정말 들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그 해당 기관에서는 어떤 방법을 하면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하면서 그때 이제 안심 운행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검토가 됐던 거고 네. 그걸 받아들이면서 이제 그때 화물 그 파업이 이제 잦아들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그런 일말의 노력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게 제일 심각한 거죠 지금. 네네. 이게 지금 중앙일보 기사에 의하면 그 컨테이너 차주 같은 경우에는요. 안전운임제가 시행되기 전에는 월 300만 원 정도를 받았는데 안전운임제가 시행되고 나서는 373만 원 정도를 번대요. 예. 그러니까 실제 이분들이 뭐 증가된 수입은 한 70만 원 정도인데 국가나 혹은 부유층에서 보기에는 별거 아닌 돈이지만 이분들한테는 정말 생계가 달려 있는 큰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근데 70만 원 올랐는 게 네. 그게 이제 그 단순히 오른 거고 네. 이제 그 동안에 물가가 상당히 많이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네. 물가 올랐고 경유값이 거기 그 기름값이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럼 그거 다 이렇게 제하고 나면은 오히려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때보다도. 그래서 그 안심운행제라는 것이
도입이 돼서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이제 만회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계속 연장해 달라고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지 지금.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전운임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는 면에서 도로에서 그 과로한 화물차 노동자는 우리의 생명까지 지장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심각하죠. 우리 그 옛날에 그 고속도로에서 네. 이제 이분들이 잠을 줄여가면서 이제 운행을 안 하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네. 그 잠을 줄여가면서 무리하게 이제 운송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래야지 그 몇 편이라도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네. 있으니까. 그런다 보면은 잠이 부족하니까 막 그 우리 고속도로 같은 데 가는데 화물차들이 막 앞에 졸고 있는 맞습니다. 예, 예. 그럼 뭐 정말 심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거. 예. 그냥 단순한 그냥 승용차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거죠. 네. 그 지금 제가 들은 얘기로는 그 화물차주 분들이요. 기름값을 좀 아끼려고 내리막길에서는 뭐 시동을 끄고 중립 기어를 넣는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뭐 저도 이제 그렇게 들었는데 과연 얼마나 그게 되는지 모르는데 네. 아마 그나마라도 조금이라도 절약을 하려고 그 해보려고 정도로 하는 거 이제 정말 절실하게 절약을 하고 있는 그 생계가 정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런 사소한 태도에서도 좀 증명되는 것 같은데 평균 근로 시간이 300시간이 넘어가더라고요. 그 안전운임제를 하기 전에. 근데 지금 안전운임제를 하면서 한 10% 정도가 줄었대요. 그러니까 보통 한 300시간이 넘어가는 상황에서 300시간 정도를 운행을 하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루에 10시간 정도 운전을 해서 월 300만 원을 받아가는 게 과연 흔히들 이제 그 정부나 이 그 기업에서 프레임을 짤 때 귀족 노조다, 뭐 귀족 노동자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루에 10시간을 일해서 대략적으로 10만 원 정도를 벌어가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보십시오. 10만 10시간 동안에 우리가 그 최저임금이 지금 네네. 9천 몇백 원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10시간은 10,000원 정도면 네. 최저임금의 그 거의 그렇죠. 그 수준이에요, 사실은.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본인 차량의 감가상각은 여기서 계산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계산하게 되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다라는 그들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이제 지입 차주들은 자기 지입이라는 게 자기 차를 사 가지고 네. 회사에 넣어 가지고 그 운영을 하는 거고 또 고용돼 가지고 하는 그 회사 차를 운전하는 그냥 단순한 운전자가 있죠. 네. 물론 일반적이진 않은데 그 두 가지 경우 다 엄청난 뭐 그 사람들이 그 기종 노조라고 하는데 난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 근데 그걸 대통령 입으로 이야기를 했는가 네. 보더라고요. 근데 이 기종 노조가 뭔지 그냥 정말 그 생계형 노동자가 뭔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네. 기종 노동자라고 우리가 보통 칭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통 그 사무 노조 네. 그 또는 금융 노조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다음 화이트 칼라인데 노동자로 분류되는 사람들 그리고 뭐 자동차 회사의 그 아주 환경이 좋은 데서 고액의 그 임금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기종 노조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는 봤지만 이 화물연대 이런 사람들을 기종 노조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어불성설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거에.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 보수 진영이 집권을 했을 때의 특징을 보면 노동자들을 또 갈라놓는 것 같아요. 마치 이 사람들은 특혜를 받는 노동자이고 이 사람들은 좀 정말 노동자다라고 해갖고 서로 반목하게 만들고 정부를 향해서 혹은 기업을 향해서 이 똘똘 뭉쳐야 되는 노동자들을 먼저 갈라치기를 한 다음에 오늘도 이제 또 기사가 나왔던 게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에서요. 저임금 노동자 일자리 뺏는 파업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근데 지금 그러면 화물연대를 놓고 보면 우리가 계산해 본 것처럼 최저임금에 가까운 금액을 받고 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이 뺏어가는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는 무엇이며 그러니까요. 참 이해할 수 없는 행태로 마치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만 계속 대응을 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는. 근데 저는 이게 그 아마 노동자들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네. 이게 우리 일반 국민들을 전부 다 잠재적 피의자 또는 그 뭐 범죄자 이런 느낌으로 사람들 보고 있고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다 막 그 수준이 낮고 네. 못 살아도 되고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조금 먹고 살만 하면 그 사람들은 다 그 기종 노조고 네. 이런 생각이 아니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런 아주 기준 자체가 다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빨리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도 그래서 아까 기사 보신 것처럼 이상민 장관이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다 그리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이상민 장관이 요즘에 참 그 뜨거운 감자예요. 이 이상민이라고 하는 이름에 마가 씌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저기서 이상민 뭐 민주당에도 이상민 씨가 있고 또 정부에도 이상민 씨가 있고 가수도 이상민이 있고 뭐 기타 등등인데 공통점은 다 구설수에 이렇게 말린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주당 쪽에서는 이상민 장관의 해임안을 건의하겠다라고 발표가 된 것 같아요. 건의안을 제출하겠다. 예. 근데 이거는 사실은 해임 건의를 하기 이전에 이상민 장관이 뭐 최소한 이 사태 이태원 12구 참사에 대해서 내가 마무리는 잘 짓겠지만 미리 사의를 표명한다라고 발표를 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됐었던 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이제 이상민 씨는 지금 어디 안 드러났는데 화물연대 파업하는데도 나타났더라고요. 네네. 근데 사실 화물연대는 그 물론 교통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네. 건교부 소관이기는 하고요. 네. 그런데 뭐 물론 굳이 따지자면 또 경찰을 지휘하고 있고 이 파업을 막아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행안부 장관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너무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나타나는 순간에 그 얼굴 보면 전부 다 돌려버리는 사람들이 많거든 지금. 네. 이 사람 이 상판 자체를 보기 싫다. 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 스스로 지금 그 느끼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그 화물연대뿐만 아니라 지금 또 12구 사태의 그 도덕적 정치적 책임은 최종 책임은 주무부서인 행안부 장관한테 있는 거 맞거든요. 네. 그러면 제일 먼저 자기 먼저 사과하고 이 국조하고 떠나가지고 네. 가장 먼저 사의를 표하고 그 해수부 장관이 했던 그 누구죠? 그것도 국힘당인데 네. 그 당시에 네네네. 세월호 팽목항 때 현장에서 한 달 넘게 그냥 그 하면서 네. 자기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제가 사의를 표하겠다. 네네. 다만 이 문제를 다 해놓고 그 시기는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는 네. 그 이야기했는데 지금 사의 표명 자체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뭐 뒷얘기로는 나도 폼나게 사표 내고 싶다. 뭐 이렇게 기자한테 얘기했는데 기사가 되고 나니까 이거는 사담이었는데 그걸 기사화하면 어떡하냐라고 또 항의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분은 이런 국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어떤 의미에서는 대통령이란 사람한테도 이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네. 일 책임지고 누가 하나를 해줘야만 대통령한테 이게 하가 안 미치는데 끝까지 이래 버티고 대통령이 그걸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그 하는 이제 대통령한테 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국회에서 지금 검토할 수 있는 게 그럼 뭐냐? 네. 이 본인이 지금 안 나가고 있으니까. 네. 그런 이제 국회에서는 장관을 해임 건의도 할 수 있고 네. 해임 탄핵을 할 수도 네네. 있잖아요. 두 개 다 할 수 있는데 두 개 다 요건은 똑같아요. 네. 그 국회의원 3분의 1 재적의원 3분의 1이 건의를 하면은 결의를 하면은 되고 가반 발의를 하면 되고 가반이 찬성하면은 네.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있는 의원만 해도 충분히 둘 다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 해임 건의안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해임 건의안은 단점이 뭐냐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네. 그야말로 건의를 하는 거니까 그래 건의 건의 내 옆에 잘 있어. 건의 받아가지고 내가 건의를 받았지만 나는 해임을 안 할 거야. 네. 하면은 그냥 끝나는 거죠. 거잖아요. 네. 지난번에 박진 장관 맞습니다. 할 때처럼. 근데 건의보다 조금 더 나아간 단계가 탄핵이거든요. 네. 탄핵은 요건은 똑같이 해서 국회에서 이제 할 수 있는데 하고 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는 약간 사법적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런데 대신 이 건의는 바로 안 받아들이면은 바로 그대로 계속 일을 업무를 할 수 있지만 네. 탄핵을 해놓으면 네. 탄핵된 상태에서는 일단은 업무 배제가 돼요. 그렇죠. 업무 중지가 된 상태에서 뭐 헌법재판소에서 그 심사를 해야 되는 거죠. 심사 나올 동안 뭐 적어도 몇 달 걸릴 거 아닙니까? 네네. 그 동안에는 일을 못 하니까 네. 그래 되면 결국은 그만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겠냐. 네. 만약에 석 달 동안 예를 들어서 일을 안 하고 있어도 괜찮다고 하면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지 원래부터 뭐죠, 없어야 어차피. 되는 그쵸? 사람이니까 그런 판단을 국민들이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탄핵이든 건이든 나는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국민들 속 터지는 마음을 생각하면 네. 빨리빨리 뭐든지 해야 된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또 뒤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대통령실에서도 이상민 장관이 사퇴를 해야 된다라는 그 제안을 했나 봐요, 대통령한테. 예. 근데 대통령이 큰 소리를 내면서 극노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전달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 이야기를 보도를 봤는데 네. 이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네. 아니 그 내부에서 고언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뭐 그러고 지금까지 역대 어떤 정부도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주무장관이 그 자리에 있었는 적이 없어요. 네. 그런데 이 주무장관이라는 자가 난 폼나게 막 파면 사퇴하고 싶은데 네. 뭐 그렇지 못하다는 이야기는 마치 대통령이 붙잡고 붙잡고 있다라는 있다는 네. 느낌을 지금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실제로 지금 그렇게 했다고 또 대통령이 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런 정부가 앞으로 아마 전무후무할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뭐 앞으로 일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네. 이보다 더 한 정부는 안 나올 거 아닌가 하는 감히 네. 제가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은 그 말씀 제가 웬만하면 우리 청장님 의견에 반박을 안 하는데 제가 그 생각을 이명박 당선됐을 때 했거든요. 그리고 박근혜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박근혜가 되고서 아유 이보다 더한 정부가 들어설 수 있겠느냐라고 했는데 윤석열이 됐네요. 그래서 너무 그거는 확언하지 말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우리가 해 뜨기 전이 제일 어렵다고 하잖아요. 네네. 아마 이 국힘당이라는 저 존재 자체 네. 저런 사람들이 정권을 잡는 일이 이제 앞으로 다시는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우리한테 주는 것이 아닌가. 네. 정말 이게 정말 마지막이 되기를 저는 그렇게 그렇죠.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국민의힘의 세력들이 이 땅에서 없어지는 그날까지 본인의 인생을 막 갈아넣고 싶어하는 그 뽀송한 젊은 사람이 하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무슨 열린민주당인가 무슨 당을 만든대나 뭐 그러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 좀 더 우리 열린민주당에 힘 좀 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진짜 진보, 네, 진짜 진보의 당이 나타나고 네, 민주당은 이제 그냥 보수당으로 네. 자리매김하고 그게 제가 네. 볼 때는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거 보면 저 민주당도 진보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그 국민의힘 때문에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국민의힘보단 나은 건 분명하니까. 근데 아까 말씀하신 내용에서 제가 궁금한 게 요번에 그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 그 사퇴를 건의했을 때 굉장히 고성을 지르면서 화를 냈다라고 하는 내용이 지금 어쨌든 간에 나왔잖아요. 예. 그럼 이게 청와대에 계셨었으니까 이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건 내부자가 어딘가에 이야기했다라는 것밖에 없지 않나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들은 사람 그러니까요. 안 했으면 그 내용은 전달될 수가 그럼 없죠. 저는 그 내용이 나오는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대통령실 안에서도 이미 윤석열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겠구나.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그 나오는 것 자체가 네. 지금 꼭 지금 이야기하는 그 이상민 장관에 대한 평가 이야기뿐만 아니라 네. 다른 부분에서도 지금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우리가 도저히 이야기를 안 하면 알 수 없는 네. 뭐 윤핵관들을 간주로 불러가지고 만났던 그 안에서 그 이야기를 저가 스스로 안 하면은 그렇죠.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네. 지금 대통령 간저나 이런 데는 누가 들어갈 기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맞습니다. 들어가는 그 자체가 다 보안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들이 흘리지 않으면은 네. 절대 나올 수 없는 이야기들이죠. 대화 내용이 공개됐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전당대회를 뭐 어느 시기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당의 운영에 관련된 내용들을 대통령이 지시하는 것처럼 그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 그것도 본인들이 자랑하려고 일부러 퍼뜨리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 내부에서 또 흘러나온 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상민 장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서 화를 냈다는 것은 네. 그 상식적으로 맞지 않다는 걸 우리가 금방 캐치가 되잖아요. 네. 그럼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가 대통령 입에서 나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야기 전달하는 사람이 불만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아니 저런 걸 그렇게 감싼다 말이지 하는 그런
의식이 없으면은 그런 이야기들이 밖으로 안 나올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대통령 그 주변에 그런 이야기 들을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저 대통령이 옳지 않은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저는 그 느껴집니다. 네. 또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안은 분명히 대통령은 거부를 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기의 문제이긴 합니다만 탄핵안을 민주당에서는 제출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탄핵안을 제출하게 되면 국정조사를 보이콧하겠다라고 또 으름장을 놓고 있거든요. 아, 국정조사는 그거 연계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끼리 할게요 하고 하면 돼요. 그렇죠. 국정조사가 지금 민주당하고 뭐 정의당 혹은 뭐 소수 정당들이 어차피 다 동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국정조사를 그대로 밀고 가고 국민의힘이 참여를 안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국민의힘 쪽에 더 손해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국정조사를 하는데 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야당들의 의도대로 조사가 될 수 있어요. 네. 그 실제로 근데 국힘당이 만약에 참여를 하게 되면 네. 어쨌든 거기서 방해가 되었으면 됐지. 네. 저는 절대적으로 방해가 된다고 봅니다. 이 사람들은 은폐를 안 해야 되는 그런 방어 기전이 발동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자체를 지금 방어를 하려고 나서는 게 국힘당이라고 보고 네. 그 어떤 이유에서든 안 오겠다고 하면은 이미 국회는 통과해놨고 네. 국정조사는 진행해야 되는데 네. 그거 안 온다고 해서 국정조사 그 보이콧한다고 해가지고 국정조사 못할 일이 없잖아요. 네. 지금 뭐 걸림돌이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니까. 그럼 많이 바쁘시면 안 오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고 하면 돼요. 네. 근데 국민의힘이 나쁜 사람들이긴 한데 그렇게 멍청한 사람들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렇게 국정조사를 이상민 장관 탄핵안이랑 연동시키려고 한다라고 하는 건 대통령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당 그 국민의힘 지도부들의 어떤 입장을 보여준 게 아닐까요? 그렇죠. 그분들도 일단 대통령한테는 잘 보여야 이제 다음 이제 전부 다 모든 것이 내년 이제 총선 그 공천 네네. 그 24년도지만 그 공천에 대한 그 지금 흐름을 지금 보고 있는 거고 결국 국힘당에서도 지금 안에 상당히 많은 제가 듣기로는 네. 갈등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나 대놓고 지금 이야기를 못 하는 거야. 네. 아직까지 공천권이 누구의 힘에 의해 실릴 건지. 그래서 지금 윤핵 간의 모임이 네. 그 당 대표 다음 당 대표가 공천권을 지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 사람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대통령실의 기류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네. 그걸 눈치 보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우리가 변수로 보게 되면은 국정조사와 네. 이상민 해임 건가 네. 그다음에 예산안 네. 이 세 개가 지금 다 연결돼 있는데 네네. 예산안도 민주당한테 이니시어티브가 있는 거고요. 네. 주도권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국정조사도 민주당한테 주도권이 있는 네. 거고 해임안도 사실은 이게 이 모든 것이 민주당한테 다 있는 거예요. 네. 그거 가지고 뭐 그쪽에서 안 한다 못 한다 하면은 국회의원들 지금 많은 게 뭡니까? 네. 이 머리 숫자가 깡패 아닙니까? 국회에서는 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네. 근데 혹시 이제 아껴두려고 너무 소중해서 너무 소중해서 이렇게 아껴두려고 하는 게 아닐까? 제가 갑자기 저는 어떤 생각이 났냐면 제가 이제 처음으로 10,000원짜리 지폐를 손에 쥐었을 때가 있었어요. 심부름을 가느라고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막 저학년일 때니까 제가 지금 29살이니까 대략 한 20년 전쯤 그때 이제 10,000원짜리를 딱 들고 있는데 이게 귀한 걸 알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잃어버릴까봐. 가다가 주머니에 잘 있는지 확인하고 가다가 주머니에 잘 있는지 확인하고 그랬는데 혹시 민주당도 야 우리가 이걸 다 할 수 있다고? 그럼 아껴야지 소중히 막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거를 못 믿는 건지 의지가 없는 건지. 그건 제가 이제 조금 민주당에 대해서 조금 뭐 제가 가지고 있는 불만이랄까 네. 이야기를 하자면 이 사람들이 아직도 여당인 줄 알고 있다. 네. 지금 이제 여당이 아닌지는 오래됐잖아요. 그렇죠. 6개월이나 됐죠. 됐는데 아직도 그 여당 마인드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지금은 여당은 국정을 전체를 끌고 가야 되는 주체가 되는 것이고 네. 만약에 잘못되면은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그렇죠. 그런 위치란 말이죠. 네. 그리고 그걸로 나중에 총선에서도 평가를 받게 되고. 네. 근데 야당은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잘 되면은 사실은 야당 너가 잘해서 그래 됐다고 소리 안 듣는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 야당은 어떻게든 이
정부의 잘못하는 것들을 다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가지고 네. 그걸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 네. 사람들인데 이 뭘 하는지 난 잘 모르겠다는 네. 것이고 여당이 지금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마인드를 야당이 가지고 앉아가지고 뭐든지 예산안이 통과가 안 되면 예산 이 국회에서 자기들 안으로 지금 다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숫자적 네. 돼 있단 말이죠. 그럼 자기들 그 정부에서 짜온 정부안이 마음에 안 들고 문제가 있으면 바꿔가지고 자기들 통과시키면 돼요.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혹시 뭐 역풍을 받지 않을까 근데 그 역풍이라는 말은 진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이 역풍이라는 말은 받을 일이 없어요. 네. 야당은 역풍이라는 게 원래 없습니다. 그런 용어 자체가 없어요. 네. 근데 뭐 그 역풍이라는 거는 여당이 역풍이라는 말을 쓰고 추진을 있는데 하고 있는데 반대 바람이 들어오는 거지. 거니까. 네. 여기서 지금 원래부터 역풍을 불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네, 네. 이쪽에서는. 근데 그거를 자기들이 오히려 역풍이라는 소리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금 이 사고 구조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닌가. 네. 그게 그럼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고 몇몇이 지금 윤석열과 협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몇몇이 아마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저도 좀 비슷하게 좀 느꼈는데 공교롭게 민주당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이제 세 가지 안에 대해서 주도권을 잡고 있으면 당이 좀 똘똘 뭉쳐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작스럽게 당내에서 요즘 또 최근에 막 분란이 일어나고 이상한 얘기들이 들리고 뭐 당대표 보고 자리에서 내려오라는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 또 이제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론으로 투표를 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근데 당론으로 매번 투표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전략적으로 당이 몰고 가야 될 때 당론 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을 어제 했더라고요. 지금 이제 처음에 말씀하신 그 부분 네. 당 대표가 내려와야 된다. 네네. 당 대표가 만약에 내려온다고 하면 뭐 때문에 내려와야 되는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네. 그걸 이유를 지금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즉 뭐 측근 둘이를 구속을 했기 때문에 네. 내려와야 된다고 네. 주장을 하죠. 근데 우리 국회의원까지 안 가고 네. 일반 필부들도 네. 지금 검찰이 수사하는 게 저게 정상이라고 생각할까요? 대부분 저 여론조사에서도 한 50% 이상이 좀 잘못된 표적 수사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검찰이 원래 공정한 검찰이라면 해야 될 우리 윤석열 씨 가족들 네. 본부장 비리라고 있었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전부 수사도 안 하고 기소도 안 했죠. 네네. 아마 선거 과정에서 생겼던 모든 그 과정들에서 다 어떻게 했나요? 수사 안 하고 다 불송치하고 다 네네, 그렇게 맞습니다. 끝나버렸어요. 네. 지금 그런 상태로 가고 있는데 옛날에 했던 거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지금 다시 재탕 사골 꼬는 것도 아니고 네. 재탕 삼탕 사골 또 삼탕 끓이고 나면 먹을 게 없어요. 그게. 네. 근데 그걸 계속 지금 재탕 삼탕 끓이고 지금 있는 과정이고 새로운 지금 내용을 보면 심지어는 뭐 조작을 했을 걸로 의심이 되는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 이런 상황들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데 이런 거를 그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네. 그걸 가지고 이재명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그 옆에 있으면 정말 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내에 무슨 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저는 가장 충격을 받았던 건 이제 김종민 의원이 했던 얘기. 꼴랑 1,000원 내는 애들한테 의결권을 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말을 좀 나이스하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지금 최근에 의결권을 득한 이 당원들이 수준이 안 맞는 것 같다. 1,000원밖에 안 내고 있는데 그거를 의결권을 줘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네. 내가 과거에 같이 근무했던 인연으로 내가 참 그렇지만 정말 왜 그렇게 변했는지 사람들이 정치하지 않을 때는 괜찮았는데 네. 참 답답합니다. 김종민 의원도 청와대에 있었죠? 있었죠. 그래서 네. 하는 소리죠. 제가. 네네. 근데
뭐 사담입니다만 김종민 의원은 그 심영래 씨 닮지 않았나요? 웃으셨습니다. 네, 그래서 좀 너무 어수선한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우리 이제 지지자들이 흔들리지 말고 뭐 이재명 당대표를 뭐 지지해주고 또 쓸데없는 소리하는 의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또 뭐 댓글이 됐던 뭐 전화가 됐든 이렇게 피드백을 좀 하면 그래도 의원들도 좀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지금 이제 국회의원들한테 우리 국민들이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좀 네. 더 이상 계속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나서 가지고 네. 모든 걸 해결해야 됩니까? 제발 좀 민주당 의원들 정신 좀 차리세요. 정말.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는 제가 최근에 언론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보기에는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싸움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좀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시민언론 더탐사라고 하는 유튜브를 기반으로 한 언론사인데 이 뜨거운 감자가 됐어요. 드디어 떡상을 해갖고 대통령 각하께서 더탐사를 언급을 하셨어요. 예. 근데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더탐사를 향해서 법을 안 지키면 어떤 고통 따르는지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는 저 이야기를 보고 네, 야, 이 더탐사가 이제 정말 제 자리에 이제 자리에 앉았구나. 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 더탐사 정말 잘합니다. 제가 볼 때는 싸울 줄도 알고 네, 또 취재도 그 나름 이 탐사 보도의 그 진술을 보여준다는 네. 생각이 들고 자세도 바르다. 네, 정말 그 참 언론이다 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 뭐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인연으로 이제 내용을 같이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 참 더 탐사의 그 기자들을 제가 이제 만나보면 정말 그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만약에 더 탐사가 이 시점에 만약에 없었다.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난 이후에 생기고 있는 모든 문제점들을 누구를 통해 우리가 들을 수 있었을까요? 안원구 씨 통해서. 근데 저는 그 더 탐사의 우리 강진기우 기자라든지 네, 박대웅 기자. 박대웅 기자하고 이런 그 분들이 정말 그 참 언론으로서 몸을 사리지 않는 자기 희생을 각오하고 저렇게 네네. 하는 그런 언론인들은 근래에는 정말 우리 기자들 중에서 제가 찾아보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다. 네. 그래서 우리가 물론 뭐 그 사람들이 100%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죠. 네, 그러나 이제 저도 처음에는 조금 더 이래 성숙시켜서 네. 숙성을 좀 한 다음에 이 보도하는 것이 어떨까 했는데 나중에 저는 그분들한테 동의를 하는 게 네. 숙성을 시키다 보면은 그게 시의성이 떨어져 버리는. 떨어져 버리고 그 뒤에 그 변질돼 버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는 이제 새로운 어떤 탐사 보도의 그 새로운 장을 보여주는 그런 취재를 지금 하고 있다. 네.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지금 우리 레가시 미디어가 뒤로 자꾸 밀리는 이유가 네. 이렇죠. 레가시 미디어는 탐사 팀들이 주로 이제 하지 않습니까? 보도를 해가 처음부터 자기들이 제보를 받거나 했는 그 내용을 취재를 하다가 그 결론을 이제까지 다 취재를 해요. 네, 그래서 결론이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면 네. 그때 보도를 하고. 만약에 중간에 취재를 하다가 그 의도가 대로 안 됐다. 그러면 그 동물의 왕국이 나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보는 독자들 입장에서는 네. 이 탐사의 그 진수는 제대로 찾아가다가 아닐 수도 있는 것까지도 네. 같이 봤을 때 그게 더 생생함이라는 게 느껴지고 그거를 내가 제일 먼저 그걸 접한다는 그런 뭐랄까 할까요? 수요자 입장에서는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뭐 그 차 띄고 포 띄고 다 해가지고 뭐 그림까지 다 그 색깔까지 입혀가지고 네. 이쁘게 만들어가지고 보여주면은 뭐 모양은 그럴 듯할지는 몰라도 조금 지나면 식상해 버리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나는 더 탐사가 새로운 보도의 하나의 방향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네네.
그래서 정말 박수를 보냅니다. 네. 물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기존의 전통적인 그 언론 보도의 그 관행으로 봤을 때는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뭐 한계 그러니까 인원의 한계나 혹은 이제 어떤 자본의 한계를 놓고 이야기를 해보면 아 그럴 수밖에 없겠다. 그리고 특히 이제 윤석열 정부 치하에서는 예를 들어서 제보자가 나타났을 때 그걸 빨리 보도하지 않으면 제보자에 대한 뭐 겁박이라든가 아니면 회유가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예전에 더 탐사 기자 젊은 기자가 한동훈 장관을 스토킹을 했다라고 해갖고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때 한동훈 장관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제가 이상한 술집에도 가기를 바랬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예. 저는 그게 뜬금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사실 그때 이제 도덕이 재발절인다는 네네. 얘기가 있었죠. 사실은 이 그 제보자한테서 그 더 탐사에서는 미리 그걸 제보를 받고 네. 강진구 기자가 한번 그 집회에 나가서 네. 예고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럼 이제 그 사이에 많은 진전들이 있었던 거예요. 네네. 그냥 취재 안 하고 그것만 듣고 있었던 게 아니라 네. 취재를 쭉 다 하고 어느 정도 이 취재를 해서도 이제 언론이 이걸 보도를 할 때는 확신이 들어야지 이제 보도를 하잖아요. 네. 그냥 제보한다고 무조건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실은 거기서 등장하는 청담동 그 술자리에 참석했다고 지금 돼 있는 이세창 씨라는 분은 네네. 취재를 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거기서 취재를 해서 이세창 씨가 한 번은 이쪽에서 전화를 해서 강진구 기자의 전화를 받고 답을 하고 네. 두 번째는 자기가 또 전화가 와서 네. 또 그때 또 물으니까 또 확인을 하고 네. 결국은 그런 자리가 있었고 나는 그분들하고 친한데 뭐 그런 이야기는 뭐 지금 이야기하기는 좀 자기 약간 가시경 그렇죠, 그런 그렇죠. 이야기까지 하면서 시인을 했단 말이에요. 네. 사실은 그렇다면 그런 걸 보고 아 이제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 정도 확실해졌는데 보도를 안 하고 놔두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러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 입으로 그게 전파가 나갔다고 네.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보도를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보도를 나는 앞당겼다고 보거든요. 네네.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물론 더 좋게 되려고 했다면은 그 장소와 특정을 해가지고 그 다 확인한 다음에 하면 좋은데 네. 그러는 과정에서 저쪽에 연락이 가고 방해가 들어오면은 사실 보도 자체가 안 돼 버리면 그렇죠. 그 사실 발도 못 뛰게 돼 있었던 네.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저는 이게 처음에 그 첼리스트가 경찰 조사를 가가지고 네. 아 내가 그 거짓말이었다. 네. 남자친구한테 속이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다 끝날 줄로 알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대통령 입으로 네. 더 탐사를 지금 거론하고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입으로 더 탐사를 거론하면서 지금 이게 이제 레가시 미디어에서도 다루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확 있죠. 오고 네. 있어요. 이거는 저는 더 탐사가 저는 의도했음직하다는 네네.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그래서 싸울 줄 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한동훈 씨 같은 경우에는 더 탐사가 자기 집에 찾아왔던 이후에 접근 금지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접근 금지 신청이 지금 결정이 돼서 더 탐사 기자 5명은 한동훈 씨한테 접근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그 더 탐사의 권지현 기자가 글을 이렇게 썼더라고요. 내 스타일 아니라고. 권지현 기자는 미혼인데 그래서 자기가 미래에 언젠가 만날 뭐 남편이 있다라고 하면 뭐 그걸 뭐 쭉 장황하게 쓴 다음에 근데 한동훈 씨 제 스타일 아니거든요. 뭐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 하나하나의 사례들이 야, 이 사람들 정말 싸울 줄 아네. 어떻게 이슈를 만들고 어떻게 저 사람들을 불리하게 쪼아갈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이분들이 이제 참 정치적으로 어떤 싸움을 한다고는 저는 보진 않고 네, 네. 다만 이제 그 탐사 보도 기자로서의 근성, 그다음에 그 자세 네. 이런 거는 정말 더 이상 뭐 우리가 할 거 없이 아마 대한민국 최고다. 그럴 정도로 저는 박수를 보냅니다. 네. 근데 이제 또 부안해동하고 있는 언론들을 그냥 기존에 뭐 레거시 미디어다라고 하는 그 언론들을 좀 살펴보면 조선일보가요.
뭐 이렇게 기사가 났습니다. 한동훈 찾아간 더 탐사 주거 침입 말고도 처벌 가능한 죄가 있다. 그러니까 일단 주거 침입죄는 당연한 거고 그 이런저런 이 죄들이 있다. 근데 통념상 대한민국 기자들이 보통 취재할 때 그 아파트 앞에 가갖고 이렇게 초인종 누르면서 누구 시댁이죠? 뭐 인터뷰 좀 부탁합니다. 이거 다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지금 범죄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주거 침입이라고 본 거죠. 네네. 근데 이제 그 초인종을 누르거나 도락을 돌리거나 네. 이걸 다 이제 주거 침입 행위로 보는데 앞으로 참 우리 다 대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니다가 혹시 스치기라도 하면 네. 주거 침입으로 걸면 다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뭣도 모르고 남의 집 대문을 이렇게 우리가 그 만졌다가는 주거 침입으로 걸면은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 대한민국의 그 전통적인 놀이 있지 않습니까? 초인종 누르고 도망가기. 그 다 이제 범죄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큰일 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면 조선일보가요. 이 이야기를 할 사람들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조국 사태 때 조민양 집에 찾아가 갖고 초인종 누르고 오피스텔에 침입했다라고 하는 그 사건이 있었거든요. 근데 물론 그 당시 검찰은 조선일보에 대해서 흔히 말하는 솜방망이 처벌이다라고 해서 별 문제 삼지 않았었는데 동일한 조건으로 동일한 잣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는 괜찮고 우리 쪽이 하면 이건 범죄고 이런 언론의 행태도 사실은 큰 문제다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렇죠. 이제 지금 현재 이 조선일보라는 데가 네. 그 이제 또 더 탐사를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저 하게 되는 것은 조선일보라는 이쪽 우익 쪽에 가장 그 선봉대 내지는 그 네. 지휘부에 해당되는 그런 언론이잖아요. 근데 이쪽이 이제 더 탐사를 상대로 해가지고 이제 네. 그 맞상대를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몇몇 조선일보 그 기자들을 시켜가지고 강진구 기자를 취재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가 강진구 기자가 조선일보 기자로부터 그 전화를 받고 취재를 당하는 네. 그런 이제 그 과정까지 왔는데 결국은 그 한동훈 장관이 그 지금 더 탐사를 보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까? 정치 깡패다. 네네네. 용팔이 얘기하면서 옛날 그 쌍팔년도에 네. 있었던 그런 진짜 그 정치 깡패들을 뭐 예를 들면서 이쪽 그 언론사를 갖다가 정치 깡패에 비유했는 그런 네. 모욕적인 그런 발언을 했어요. 네네. 그 더 탐사에서는 그걸 가지고 지금 고소하겠다. 네.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언론사인 조선일보가 네. 그거를 그 대행을 해주는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네. 이쪽 한동훈 씨나 윤석열 쪽에서 들으면 즐거워할 만한 그런 이야기들로 지금 보도를 하고 있고 취재를 그렇게 보내가지고 하고 있고 근데 그 취재하는 것도 그래 때로는 강진구 기자한테 취재하러 갔다가 참교육을 당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실제로 기자라면은 할 수 없는 그런 행위를 하니까 그런 그 교육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근데 더 탐사 입장에서는 근데 좀 언짢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민주당과 협업을 한 정치 깡패라고 얘기했는데 민주당이 그렇게 도와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한동훈 씨가 이제 그 사실에 그 기반하지 않은 그런 허위 사실을 유포했으니까 네. 그건 아마 따로 가야 될 것 같고 그거는 이제 그거고 민주당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네. 그 민주당이 좀 예를 들어서 지금 국회의원 숫자가 적은 것도 아니고 네. 지금 저렇게 그 진짜 유튜브를 기반하는 조그마한 언론사가 네. 지금 거대한 그 여당 실력자들을 상대로 해서 네. 지금 싸움을 하고 있는데 정말 옆에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다는 거 정말 좀 창피스러운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금 나는 물론 민주당도 지금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그렇게 하니까 네. 자기들도 나름 뭐 곤욕은스럽겠지만 아니 170명이나 되는 민주당 의원들이 네. 모여가지고 저러고 앉아 있어서 될까요? 정말 그러니까요. 뭐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제일 이해되지 않는 게 이 청담동 술자리를 일반 시민들은 다들 있었다라고 거의 확신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제 주변은 물론 그런데 근데 민주당은 청담동 술자리에 대한 언급 자체를 하지 않는 걸 보면 그 첼리스트가 본인이 거짓말을 했다라고 한 이후에 민주당은 완전히 손절을 하고 선긋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차라리 민주당에서 제보자에 대한 보호를 확실히 해줄 테니까 첼리스트 이외에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는 분들은 공개적으로 제보를 받는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면 도리어 더 많은 제보가 민주당으로 들어갈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필요하죠. 지금 첼리스트가 뭐 본인의 의사가 실제로 그래서 그랬다고는 가서 거짓말을 했다고 저는 생각 안 해요. 네. 아마 뭐 여러 가지 여건이 개인적인 사정이 네. 이런 게 있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민주당이라는 곳에서 그래도 거대 야당이 나서서 예를 들면 법률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익 제보자들에 대한 보호 장치랄까 네. 옛날에는 그런 시도는 있었거든요. 네. 물론 끝까지 하진 않았어요. 그 과거에도 그런 민주당에서 그런 가서 공익 제보자들이 했는데 민주당이 끝까지 케어를 하거나 네. 그래 안 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은 입장이 다르잖아요. 네. 야당에서 지금 그 국민들의 그 여망이 지금 여론이 지금 완전히 한쪽으로 모아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그 앞으로 집권 자체를 포기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네. 그건 지금 너무 답답합니다. 지금 민주당을 지금 그 몰아칠 수밖에 없는 지금 이유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 민주당이 거대 그러니까 비만 같아요. 비만 환자를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힘은 없고 덩치만 커져 있다 보니까 오늘 어제인가요? 이제 추미애 장관 사건 아들 사건 재조사한다고 지시 내려갔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재항고까지 가가지고 지금 네. 고검에 했을 때는 재항고가 안 받아들여졌어요. 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 2년이나 흘렀는데 또 대검에다 재항고를 하니까 그건 또 받아들여졌어요. 네. 그리고 우리 그 일반적인 경우도 일사부재리 원칙 한번 행정을 해가 수사를 해가지고 문제가 없다고 다 했으면 그걸 또 한다는 것은 이거는 보복 외에 다른 거를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러고 그 추미애 장관 아들이 군 복무를 할 때 다른 것이 아니고 휴가 나와 가지고 수술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다른 것도 아니고 네. 부대 복귀를 안 하고 그냥 바로 병원 갔다고 문제를 삼은 거죠. 이걸 가지고 뭘 어떻게 처벌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참 그렇게 이렇게 한다면은 저는 그래서 이 검찰들의 이게 법왜곡죄라든지 네. 검찰이 자기들 관련해서는 안 하고 상대방을 위해서는 이렇게 뭐 잘근잘근 씹어 가지고 네.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해가지고 지나가는 길에 있는 사람들 불러가지고 바로 다 검토 다 구속시킬 수 있어요. 네. 그럼 마음만 먹으면 네. 네. 지나가는 사람 누구를 찍든지 간에 네.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거나 하게 되면은 구속 안 시킬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열린민주당에서는요 아직까지는 뭐 섣부른 정책입니다만 무죄가 나온 사건에 대해서 기소한 검사가 징계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죄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검사가 징계를 받아야 된다라는 어떤 그 정책 하나 만들고 있고요. 그 두 번째는 검사나 판사가 현직 재직 시절에 지은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법부 혹은 검사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시민 입장에서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지금 그 검찰 아까 징계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징계는 행정벌이니까 네. 사실은 그 죄를 그 없는 죄를 만들어 가지고 네. 무죄가 됐다. 형사처벌을 해야죠. 그런데 네. 없는 죄를 만드는 과정에 대한 형사처벌까지도 그렇죠. 가야 된다. 그럼요, 맞습니다. 그 정도로 징계해 가지고는 뭐 그냥 나가서 다시 또 검사 그렇죠. 나가면 검사 그 변호사 하면 되니까 네. 아예 그런 것도 막아버려야지. 네, 맞습니다. 아까 이제 제보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저쪽은 얼마나 참 뭐라 그럴까요? 이 비열한 사람들이냐면요. 결국은 청담동 술자리 제보를 했던 그 공익 제보자 신청을 했던 제보자가 국민권익위에서 제보자가 공익 제보가 아니다라고 결론이 났어요. 근데 권익위원장인 전현희 위원장이 신문 보고 알았답니다. 그러니까 그 조직 자체에 지금 전현희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권익위원장에서 쫓아내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뭐 버티고 열심히 있는 싸우다 보니까 버티고 있는 중인데 결국은 그 조직 내에서 왕따가 되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아마 부위원장을 갈았죠. 네네. 지난번에 부위원장 그만두고 부위원장을 아마 이쪽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그
심은 것 같은데 네. 그쪽 선에서 지금 일들이 이루어지고 권익위원장을 지금 왕따를 시켜놓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참 이 정부가 나중에 역사가 아마 평가할 것 같아요. 네. 좀 최악의 정부로 나는 자리하지 않을까. 뭐 아까 최악 그 최악이 아닐 수도 있다고 네. 하는데 하지만 이제 저는 시민들이 최악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시민들이 점점 각성하고 있으니까요. 이번에 그래도 최근의 기류를 보면 2번을 찍었던 분들이 자기 부정을 조금씩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다. 나 안 찍었다. 뭐 누가 봐도 2번 찍었던 양반인데 윤석열이 지금 그래서 마음에 들어요? 그러면 뭐 그냥 그런 얘기 하지 마. 뭐 이렇게 좀 한 발짝 물러나는 걸 보면 정말 아마 최악의 정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크게 세 꼭지를 다뤄봤는데 사실은 셋 다 좀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화물연대의 파업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이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요. 그 과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분들이 나올까봐 그게 늘 걱정이 되는데 우리 시민들이 이재명 지키기, 문재인 지키기 했던 것만큼 노동자 지키기에도 같이 연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청재 마지막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어려운 시기인데 또 날씨도 춥고 네. 하여튼 몸 잘 건강하게 하시면서 또 계속 또 우리 싸워가 봅시다. 뭐 끝이 있겠죠. 네. 잠시 후 9시에는 더 탐사에서 제보자 X의 방송이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